평상시에 염증 질환 때문에 환자들 많이 찾아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맞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염증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큰 병인가요? 아니면 뭐 항생제라든가 소염제를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증상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염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복구해 나가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고를 쾅 당했다면 차가 손상되고 그렇죠. 운전자도 다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른 차에서 내려서 다른 차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알림판도 설치하고 봉을 흔들어서 신호를 주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염증의 신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변에 알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라든가 레카차, 견인차라고 하죠. 견인차를 불러서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의 흐름에 방해가 생기겠죠. 뭐 원래 다니지 않던 차들도 뭐 견인차라든가 경찰차라든가 그렇죠. 이런 차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차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교통 흐름이 막혀서 붓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염증에서 볼 수 있는 부종 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생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차라든가 뭐 견인차라든가 앰뷸런스가 와서 상황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재개시킨 다음에 손상된 차와 운전자를 치료하고 차를 고치는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손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대로 복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인체 내에서는 염증이라고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좋은 염증과 나쁜 염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알리고 그래서 차를 복구하고까지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그 자체로는 더 이상 나쁜 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염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좀 생기거나 좀 붓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다음에는 다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염증은 기본적으로 착한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염증 물질들이 몰려들어서 교통사고에서 길이 막히듯이 부종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 부종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2차적으로 주변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교통사고도 2차 사고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이후에 그 사고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변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사고로 손상된 차가 제대로 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차가 또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염증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을 처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흥분한 면역계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나쁜 염증이라고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염증과 나쁜 염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 염증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염증은 일단 말하자면 우리가 손을 베이거나 몸에 안 좋은 뭔가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해결하기는 좀 벅찬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응원군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면역세포들, 백혈구들 이런 응원군을 부르게 되고 근데 그 응원군이 쉽게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너무 잦은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염증을 주변에 응원군을 부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호가 필요하고 적절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증이라든가 부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염증 세포, 면역 세포들이 염증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열이 난다거나 혈액을 집중시켜서 혈관 투과성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집중된 혈액들이 손상된 조직을 다시 복구시킬 때도 충분한
혈액이라든가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해결을 잘 하고 이후에 차츰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원군을 불러야 되고 혈액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윤우성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혈관 조직이 풍부한 곳에 혈액이 잘 가는 곳에 염증이 잘 발달하는 것은 맞고요. 근데 혈액 분포가 좀 떨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줄, 인대, 뭐 뼈 같은 친밀 결합 조직 같은 곳에서는 염증이 잘 생기지 않거나 생겼을 때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염증을 피부염이라든가 비염 같은 데서 많이 인식하는 이유는 그 부위가 항상 외부로 접촉하는 부위이고 인체에서 면적이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생기고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원장님, 구내염과 베체틀병을 좀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베체트병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환자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료계 현장에서는 네. 유병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생길 확률이 낮은 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찾아본다거나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병원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은 조금 과한 치료가 아닌가, 과한 치료나 예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체트병은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막염이라든가 구내염, 외음부 감염 같은 여러 시리즈의 여러 가지 염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 단순 구내염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고 일단 한 번 생긴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 낫지 않으면서 반복하는 그리고 특유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구내염이 병원에서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혹시 내가 반복되니까 좀 큰 병은 아닐까 이런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광염 같은 경우에 비세균성 방광염, 비세균성 요도염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많은 부분은 세균성으로 생겨서 감염이 일어나지만 실제 또 다른 파트에서는 직접적인 세균의 공격이 없더라도 염증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방광염을 방광에 걸리는 감기다, 면역력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감기라든가 방광염 같은 만성으로 재발하는 형태의 염증들은 우리 몸이 염증을 잘 해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작은 감염일 때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면역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상시 면역력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허정 원장님, 또 구내염과 방광염 말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질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비염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나 점막에 생기는 염증이 굉장히 흔한 편이거든요. 비염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코, 비강, 점막 안이 염증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비염이고요. 우리가 눈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결막염이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입 안 점막에 문제가 생긴다면 구내염이 네. 될 수 그렇죠. 있고 외음부에 염증이 생긴다면 질염이나 요도염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막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안 걸리고 왠지 튼튼할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주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다 보니까 조금만 그 자체 보호 기능이나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막의 기능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부지방 얘기할 때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부위에 림프액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부종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부종이 생긴 부위에 특히 림프액이 부은 부위는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응원군이 모였지만 그 안에는 사실 지질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부위는 기본적으로 부종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지방 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가 커지고 그 지방 세포로 인해서 내장 지방할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방 세포에서 우리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아디포넥틴이라든가 렙틴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야 하는데 네. 지방 조직 주변에 계속 자꾸 더 지방이 쌓이게 되니까 이 정상적인 지방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중을 적게 나가게 하는 우리가 비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좋은 호르몬의 분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증과 비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여기 아픈데 원장님 염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 뭐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염증이 재생되어가는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성분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먹는 식단들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고단백식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되어 갈 때, 세포가 재생될 때 필요한 것들이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고단백식이를 섭취하면 좋고요. 네. 그리고 콜라겐 성분이 만들어질 때 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황이 들어간 음식으로 대표적으로 마늘이라든가 양파 같은 것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외에도 결합 조직 재생될 때 아스코르브산이라 그래서 비타민 C 계통이 들어가면 좋은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효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 편이라서 음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어른들의 경우에 식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소화력이 떨어진 경우에 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너무 단백질을 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전에 왜 힘들면 고기 먹어라 라는 선조들의 말씀이 있죠. 네, 그럴 때는 좋은 단백질을 챙겨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뭐 양파라든지 광황이라든지 생강을 챙겨 먹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네. 이게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윤은성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독이 백약보다 더 중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 항상 내 몸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내 몸에서 아까 말했듯이 고단백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압이 떨어질 때는 나트륨 같은 소금 성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오랫동안 먹는다면 그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지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여드름 환자분의 고민을 보니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쵸.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소위 말하는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네, 화농성 여드름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많이 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씩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나 안드로겐 같은 성호르몬이 사춘기에 폭발적으로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피지가 얼굴을 막게 되면서 모공을 막게 되면서 그 모공 안에 가득 찬 피지가 여드름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염증으로 발달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환홍이 생겨서 진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청소년기의 여드름 증상은 사실 우리 인체가 어른이 되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처럼 피부에 지질이 많은, 유분이 많은, 그래서 모공을 통해서 충분히 피지가 배출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라거나 체질적으로 환홍에 좀 취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형 여드름을 앓으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드름도 또 종류가 있긴 하지만 다 여드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저도 짜다가 잘못 짠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여드름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드름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여드름과 비슷한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드름과 좀 구별이 어려운 피부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염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 분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모공이 좁아서 피지가 잘 배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단계에 있는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낭염과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낭염은 기본적으로 염증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환홍된 것들 위주로 발견된다면, 네. 여드름은 백두, 흑두라고 해서 염증이 되기 전 단계, 혹은 모공은 넓은데 그 부위에 먼지라든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까만 깨처럼 보이는 단계, 그리고 환홍성의 단계, 여러 가지가 혼재하는,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모낭염과는 약간 구분을 할 수 있고, 피지 낭종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요새 핫한 영상들이 있는데, 네. 이게
짰을 때 끝없이 나오는 봤어요. 폭포수처럼 네. 쏟아져 나오는 피지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똑같이 모공이라고 하더라도 모공 안쪽에 단순히 피지가 증가한 정도가 아니라 네. 피지를 둘러싸는 낭이 아. 큰 주머니가 생겨서 그 주머니 안에 냉동이 가득 찬 것이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사실은 단순히 짜는 것보다 네. 그 고름의 즙을 쏙 끄집어내야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피지 낭정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 이마에 나타나는 여드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 자체에 지성 피부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 네. 여드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낭진균증은 모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드름균이 아니라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고요. 그리고 초기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편평사막이나 이런 일부 사마귀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테로이드 사용 피부 질환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거나 우리 몸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여드름처럼 혹은 실제 여드름이 안면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거나 그에 따르는 2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먼저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여드름과 구분해야 될 피부 질환이 생각보다 많은데 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은 잘 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은 좀 없었었는데 평상시에 블랙헤드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이 좀 있어요. 네. 블랙헤드하고 여드름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블랙헤드도 여드름입니다. 아. 화이트헤드도 여드름입니다.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도 여드름입니다. 다 여드름이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을 진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네.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화농성 여드름이 다 같이 존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더 어려운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사실 제가 지금은 메이크업을 했지만 네. 가까이서 보면 모공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이렇게 큰 모공을 만드는 주범 혹은 큰 모공의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대부분 블랙헤드입니다. 블랙헤드는 모공이 작아서 안에서 피지가 갇히는 화이트헤드랑 달리 네. 처음부터 모공이 커서 큰 모공 안에 피지가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안이 더러워 보이는 것 혹은 먼지 같은 것 혹은 다른 이물질이 끼어서 바깥에서 육안으로도 까맣게 보이는 것 그거를 블랙헤드라고 부르고요. 네. 화이트헤드는 말씀드렸듯이 모공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돼서 피지는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모공이 너무 좁으니까 제대로 분출이 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오히려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꽉 막혀서 산소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우리 여드름균이 마구마구 증식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화이트헤드가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얗게 조그만 점처럼 그냥 뭐 그쵸. 나쁘지 않았나 보네, 아직 곰지 않았나 보네라고 생각하는 네. 그 화이트헤드가 그 안에서 염증으로 점점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벌겋게 환원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진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은 화이트헤드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구진성 여드름이 안쪽에서 너무 그 주변의 다른 모공들과 연결돼서 커진 경우에는 결절성 여드름 혹은 응괴성 여드름으로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하겠죠? 네. 윤은성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드름도 결국 염증 관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해지려면 지켜라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여드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피부의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에서도 비타민 A를 드시게 되면 지질 성분을 배출을 증가시키고 지질 자체를 좀 적게 만들기 때문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혈당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유발하고 실제로 지질 분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술, 담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꼭 여드름이 아니더라도 모든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우리가 생활 건강을 전체적으로 유지한다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안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네. 손을 먼저 씻는 게 중요합니다. 아. 손을 먼저 그쵸. 씻어서 손에 있는 세균을 그쵸. 제거하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물을 미지근한 물을 쓰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은 얼굴에 혈액순환을 더 강화시켜서 염증이 커질 수 있고 그렇다고 차가운 물을 쓰면 모공이 수축돼가지고 피지가 더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두 가지만 좀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